네, 문관현의 통일열차 시간입니다. 북한이 지난 12일, 그러니까 그저께였죠. 동해상으로 지대공 미사일 7발을 발사했는데 이 자리에는 김정은도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앞으로 독수리 연습과 쌍용 훈련 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북한의 도발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관현 외교안보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이 키 리졸브 첫날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제 키 리졸브 종료하기 바로 전날에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냥 한미연합훈련 반대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그런 과정인지요? 네, 북한이 올해 2월 달부터 이제 한미연합 군사훈련 키 리졸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력 도발을 해왔는데요. 2월 6일 날 먼저 당시에 KN 계열의 미사일을 쏘았고 지금까지 모두 5번의 무력 도발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북한이 가장 지금 강하게 반발하는 게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북침 전쟁 연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키 리졸브를 둘러싸고 시작과 마지막 점에 무력 도발을 감행한 점은 분명히 이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하고 있다는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훈련에 김정은도 직접 참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군사훈련 참관이 좀 잦아진 것 같습니다. 좀 어떤 행보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동선이 강원도 이제 동해안 쪽으로 치우쳐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12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원산 앞바다에 있는 신도 방어중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동해안선을 따라서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함경남도 이제 선덕지방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선덕지방에서 지대공 미사일 7발을 쏘는 것을 당시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현지에서 시찰했다는 것이 우리 군 정보당국의 확인 결과 이제는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김정은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기간 동안 동해안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하는 것은 군사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언론 매체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노동신문이나 중앙텔레비전 같은 경우 북한의 이제 공식 매체에 나타난 김정은에 대한 이미지 현재 부각하는 부분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이은 또 다른 계보를 잇는 백두산의 명장이다. 이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있다면은 반미 항전을 이끌고 가는 한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내부적인 결속용 하나의 행보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군사 현장에서 어떠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훈련을 지휘를 함으로써 군사적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제스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 들어서 북한이 벌써 5번이나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발사 지점이나 아니면 발사체 종류도 다양하다라고 하더거든요. 이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지난달 6일에 강원도 문천군에 있는 동해함대 사령부에 배를 타고 함대함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이 함대함 미사일은 배를 타고 가면서 상대방의 그러니까 한미연합군의 배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쏘았는데 당시에 확인된 바로는 진철수 북한 동해함대장이 직접 지휘를 했었는데 이 북한군에서 쏜 미사일이 100km를 날아가서 바다 위에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됐었고요. 이어서 8일에는 강원도 원산으로 이동해서 당시에는 동북방 방향으로 당시에 미사일을 쏘았는데 어떤 미사일인지는 우리 정보당국에서는 확인이 되지는 않았는데 당시 하나의 신형 전술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2월 8일 날 쏜 것은 북한이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김일성 주석이 만주에서 항일무장 세력을 처음에 창설을 했던 게 2월 8일입니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하나의 미사일 발사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어서 지난달에 20일에는 장소를 이제 서해안으로 옮겨가지고요. 우리 서북 5도를 담당하고 있는 게 북한군 이제 4군단인데 연평도 당시에 포격을 했던 부대가 이제 4군단인데 이 부대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무도와 장제도에 있는 방어중대를 직접 방문을 해서 섬을 타격하고 상륙하는 훈련을 또 지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중국제 실크원 미사일인데 이처럼 김정은의 행적에 따른 그런 미사일 훈련들을 봤을 때는 바다에서 그러니까 함대함의 그런 공격 그리고
지상에서 바다 또는 공중을 향해 쏘는 이런 공격, 그리고 지난 12일 날 쏘았던 것은 이제 지대공 미사일인데요. 네. 우리 그 전투기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을 향해서 땅에서 격추용으로 쏘는 SA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이처럼 봤을 때는 우리 한미 합동훈련이 육해 공군이 합동훈련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걸 겨냥을 해서 네. 바다로 공중으로 또는 지상의 목표물을 향해서 다양한 미사일을 지금 쏘고 있는 건데 이 사거리도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이제 그 휴전선 인근에서 쏘면은 계룡대가 있는 이 지점까지도 타격이 가능한 260km까지, 그러니까 어떤 종류나 또는 어떠한 그 무기를 가지고 어떤 지점에 있더라도 자신들은 타격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무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것을 북한에서 과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는 뭐 강하니까 건들지 말라 뭐 이런 시위성으로 보이네요. 함대함, 지대함, 뭐 지대공 여러 가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특히 이번 훈련에서 SA-5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지대공 미사일은 어떤 미사일입니까? 네, SA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대공이기 때문에 지상의 미사일 진지를 구축하고 공중을 이제 공격하는 그 전투기 이런 걸 격추하기 위한 미사일들입니다. 예. SA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SA-2가 있는데요. 2 같은 경우는 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약 한 4km 정도 이 정도 거리를 놓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SA-2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70년대 주력 그 전투기였고 물론 지금도 남아 있지만 그 F4 팬텀 이 전투기를 잡기 위한 그 미사일이 S2 미사일입니다. 예. S3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13에서 약 한 35km 정도 되는데요. 약간 좀 더 길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SA-5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무려 이제 260km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12일 날 무더기로 발사할 때 이런 SA-5 미사일을 쏘았는데 이 거리라면은 굉장한 위력을 지닐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처음으로 이 SA-5 미사일을 공개한 점으로 미뤄봐서는 네. 다양한 우리 그 공군의 전력기들이 북한을 공격할 때 지상에서도 얼마든지 자기들은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SA 미사일을 발사를 한 걸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들의 대응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이 그동안 뭐 여러 차례 한미 훈련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특히 그 도발 가능성까지 내비치기도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선 이제 북한의 보도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화면 보여주시죠. 네.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침해이며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다. 침략과 전쟁을 일삼는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을 다스릴 유일무이한 수단은 대화도 평화도 아니며 오직 무자비한 불세례뿐이다. 네, 불세례까지 언급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독수리 연습 또 상용 훈련이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 좀 예상되는 그 북한의 도발 수위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방금 전에 그 북한 방송에 나타난 것이 우리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것이 북한군 이제 총참모부인데요. 예. 그 대변인 성명입니다. 이러한 우리 한미 연합 군사훈련 키리졸브 또는 독수리 연습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지 않겠다. 그리고 만약에 자신들의 영토를 침범할 경우에는 불세례를 퍼부을 수 있다. 이러한 위협적인 발언들을 내놓았었는데요. 네. 지난 그 2일부터 현재 그 키리졸브와 또는 여기 독수리 연습이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키리졸브 훈련은 이제 어제 다 끝났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컴퓨터상의 가상 훈련인 이 키리졸브는 끝났지만 더 크게 실전 야외 기동 훈련이 이 독수리 연습인데요. 미군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 전체 병력인 3,7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우리 군에서도 약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 이 훈련인데요. 북한 측에서는 이러한 그 독수리 연습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그 미군 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상륙 훈련함이 이번에 연안 전투함이 이제 투입이 되는데 네. 연안 전투함 포토소가 이제 투입이 됩니다. 네. 이 연안 전투함 같은 경우에는 바다 이게 갯벌을 위해서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제트식으로 분사를 시키면서 아주 신속하게 이동을 하는 건데요. 대부분 그 한국형 지형에 맞는 한반도 지형 주변에서 기동 훈련을 할 수 있는 연안에서 작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기종이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도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네.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달 말에 이제 포항 일대에서 한미 해병대가 합동으로 이제 쌍용 훈련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예.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쌍용 훈련이 실시가 된 바 있는데 이 상륙 훈련이라는 것은 이제 북한의 특정 지형을 설정을 해서 하는 북한의 북침 훈련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쌍용 훈련을 둘러싸고는 북한이 매우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그 미사일 도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쌍용 훈련을 즈음해서 있었기 때문에 올해 어떤 형태로 지금 도발을 해올지는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네. 그 비슷한 시기에 매우 강한 이런 그 반발이 있을 걸로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또 한 번의 도발이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또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한반도의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이런 논란들을 저희가 다뤄볼까 하는데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노라고 해서 요청을 받지도 않았고 협의한 적도 없고 결정된 것도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주한미군에서 이례적으로 그 발표를 했잖아요. 그 사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부지 실사를 인정을 했는데 글쎄 이런 움직임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조금 혼란스러운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가운데 이제 3노가 예. 협의를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우리 정부와 또는 그동안에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코멘트는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다.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은 비공식적으로 있었다는 얘기네요. 비공식적으로는 있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 사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2011년에 당시에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 참석을 해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인은 본다고 함으로써 논란이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과연 그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할 것인가를 놓고 계속 질문이 있을 때마다 국방부와 외교부 또는 그 미국의 이제 당국자들의 코멘트는 항상 그랬습니다. 공식적인 협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지난해 초에 한국의 경기도 평택과 강원도 원주 일대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선정 작업을 마쳤다는 점을 1년 만에 이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공식적인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이제 시인을 하는 거고 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난달부터 미 국방부에서 커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한미 간의 이 사드 배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협의가 됐다고 공식적으로 먼저 발표를 했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이후에 곧바로 이제 그에 대해서 부인을 하긴 했지만 미국 측에서는 이처럼 치고 빠지기식으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한국 언론에 대해서 약간 흘리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다음 달에 존 케리 국무장관과 그리고 이제는 그 국방장관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 두 장관이 한국을 올 경우에는 주무장관으로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공식적인 협의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군불 때우기가 아닌가. 먼저 사전에 바람을 잡고 결국은 두 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이런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이번에는 협의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전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드 배치가 공론화되는 시점이 그 미 대사의 피습 사건이 있은 바로 맞아요. 직후라는 게 또 눈에 띄거든요. 그냥 우연의 일치인 건지 아니면 좀 전략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오바마 정부에 있어서 아시아로 회귀 정책 그리고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모두 그 밑그림을 그리고 완성을 해나가는 사람이 바로 나이는 일단 젊지만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입니다. 예. 리퍼트 대사가 지난해 10월에 한국에 방문을 할 때 첫 번째 언급이 사드 관련 발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마지막에는 결국 공식적인 협의는 없다는 이러한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사드 배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리퍼트 대사 일성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리퍼트의 업무 중 가운데 주한미국 대사로서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는 사드에 대한 논의일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이러한 그 막 리퍼트 대사가 최근에 피습을 당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로도 굉장히 어떤 그 부채감을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시작이 된다 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현재 매우 강하게 현재 사드 배치를 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그 어떤 개인의 돌출 행동으로 인한 주한 외교 사절의 피습으로 인해서 그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하기에는 우리 국방 정책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는 맞지 않는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 대사가 가장 그 동맹국인 한국의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피습을 당한 것은 분명히 유감인 것은 사실이지만 예. 하지만 우리 국익이 달려있는 또는 우리 국가 안보가 걸려있는 이 사드 배치의 논의는 별개의 문제로서 서로 간에 양보 없는 한치의 양보 없는 협상물로 이제 진행이 돼야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그 서울 불암산에서 어제 불이 났었죠. 지금 강원 홍천 야산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헬기를 동원해서 진화 중이라고 하니까요. 빠른 진화를 좀 기대를 해보고 네. 관련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중국 외교부 인사가 다음 주에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글쎄요, 강하게 또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중국 외교부의 류젠차오 부장조리, 이 부장조리 같은 게 이제 중국식 표현인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차관복급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류젠차오 같은 경우는 이제 한반도를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인데요. 처음으로 이제 취임 이후에 한국을 방문하는데 물론 이제 한중 간에 여러 가지 외교 현안 그리고 북핵 문제 이런 그 현안들을 논의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논의를 했던 그 사드 배치가 이제는 임박한 시점에서 중국의 한반도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온다는 것은 이 사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전달할 가능성이 무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중국 측에서는 그동안에 일단 그 한중 정상회담뿐만이 아니라 한중 간의 외교 채널 공식 루트를 통해서 항상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우려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고 신중하게 해달라고 해왔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사드가 구성이 된 것은 X밴드 레이더와 그리고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이러한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미사일의 범위가 1,800km 이상을 갖다가 관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를 서해안 일부 지역에다가 이 사드를 갖다가 배치를 할 경우에는 중국 이 동쪽 지역에 있는 모든 미사일 전력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예. 중국 측에서는 그동안에 매우 강하게 반발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그 류젠차오 외교부 부장조리 같은 경우에 공식적인 방문 등을 통해서 이러한 중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나라 방문을 통해서도 역시 이러한 부분에 중국의 입장이 강하게 전달될 걸로 예상이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이 사드가 한미 간의 협의가 그동안에는 공식적으로 되지 않았던 부분과 그리고 현재 입장이 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겨냥한 것이고 이에 대한 대비하는 것이라는 게 입장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의견 조율이 이루어질지는 현재로서는 좀 미지수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네. 어쨌든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좀 해야겠지만 또 동시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있는 그 외교 줄타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사드뿐만이 아니라 현재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G2 사이에 껴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 샌드위치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줄타기 외교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해징 외교, 여러 가지 표현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국익과 중국의 국익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한국의 국익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협상력을 통해서 일단은 우리 국익에 가장 최대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우리 외교부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국에서 이렇게 먼저 찾아올 수 있기 전에 우리 정부에서 먼저 중국을 찾아가고 또는 이 사드에 관련해서는 그 북한뿐만이 아니라 러시아까지도 현재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주변 국가들의 우려를 우리 정부 입장에서 우리 외교의 목적에 맞게끔 설득을 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 얘기를 해보면 남북관계의 주요 쟁점이죠. 늘 그렇습니다만 북한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임금 인상 통보하겠다. 이제 뭐 토지 사용료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네, 그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동이 10년, 이제 11년째 들어가는 그래도 남북 간에는 경제협력의 가장 성공적 사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그 외압이나 정치적인 변수에 그동안에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불행하게도 이제 기억을 하기로는 2013년도 당시에는 개성공단이 5개월 가까이 이제 폐쇄되는 이러한 그 불행했던 결과가 있는데 예. 최근에 다시 이제 개성공단에 또 다른 이제 시한폭탄이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미 군사훈련이 아닌 내부적인 문제들인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2004년도 개성공단 가동이 시작될 때 개성공단을 관할한 게 북한의 이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있는데요. 이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우리 기업체 간에 이제 토지 문제를 둘러싼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10년을 단위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이런 계약이 다 만료가 됐고 올해 다시 이런 토지 문제를 협의를 해야 되는데 북한 측에서 먼저 토지 사용료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는 징수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개성공단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남북 공동위원회가 있고 당국과 당국 간에 이런 채널이 있는데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 토지 사용료나 이런 임금 문제가 적용이 돼야 한다는 게 우리 현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그 북한 당국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를 하고 북한 측에서 먼저 결정을 한 것을 우리 민간 기업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료를 이제는 부과하겠다, 임금을 인상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현재 입장이고 사실 북한 남북이 만나서 다시 이 부분에서 당국 간에 협의를 하자고 우리가 먼저 제의를 했는데 북한에서는 그게 기한이 어제 13일 날 만나자고 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현재 북한 측과 끊임없이 당국 간 접촉을 먼저 갖자는 기존 입장을 현재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당 이게 3.3제곱미터당 3.5달러의 토지 사용료를 달라고 한 거고 임금 인상안 같은 경우도 글쎄 이게 합당한 수준이라고 여겨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기는 그 토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에도 당시에 그 북한 측에서 먼저 5 내지 10달러를 먼저 받겠다 이렇게 제의를 해왔지만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우리 당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전달을 해서 결국은 이제 무의로 끝난 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에서 얼마 정도 이 정도 적정 수준이라는 걸 제시를 할지는 아직은 현재로는 알 수는 없지만 이 토지 사용료는 결국은 이제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이제 협의가 이루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남북 간에는 그 개성공단에 있는 임금을 인상을 하는 게 5% 상한선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70.35달러인데요. 이거를 지금 북한에서 우리 기업에게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3월 달 임금부터 74달러로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다음 달 10일부터 이제 임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70.35에서 74달러로 넘어가는 거는 우리 정부가 현재 북한과 협의를 하고 결과물로 갖고 있는 5%를 넘어서는 인상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 기업들이 만약에 이러한 넘어서는 임금을 북한의 노동자들에게 지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로서는 이제 제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갈등의 요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최근에 서울에 있는 그 외국인 노무자들의 한 달 임금이 189만 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월 임금이 189만 원인데 개성공단에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은 이게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제 8만 원을 못 넘어가는 선이거든요. 하지만 그 북한 노동자 같은 경우는 너무나 우리가 의사소통도 무난하고 노동력도 뛰어난 상태인데 이러한 현실적인 괴리감이 많은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임금은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많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남북 간에는 기존에 지금 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기조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충분히 많은 차이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서로 협의를 통해서 최선의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관현 외교안보 기자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